그리고 필름면의 정재호 배우, 그리고 주화역의 김소희 배우, 그리고 수남면의 박성희 배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너무 안 보이나요? 잠시만요. 자리를 좀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끝에 계시는 이길 감독님부터 먼저 간단하게 오늘 추운 날 모신 마지막 관객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한 말씀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추운데 저희 마지막 상영이자 마지막 시위이고 감사하고요. 마지막인 만큼 챙기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폭력의 씨앗에서 주역 역할을 맡은 이가섭입니다. 많이 늦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녁이고 많이 추운 날에 이렇게 마지막 지구일한 상영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화역을 맡은 김소희입니다. 재밌는 이야기 나눠봐요. 네, 저는 필름 역할 맡은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수남역의 박성일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전에 밖에 대기실에서 제가 잠깐 배우님들과 감독님을 뵀어요. 근데 저 역시도 영화를 본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영화의 어떤 감정 같은 거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서 분들을 딱 뵀는데 너무 화기하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영화와 순식간의 괴리감 같은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영화를 막 끝나자마자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을 보시기 때문에 약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먼저 한번 그거부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캐스팅이 대단히 중요한 영화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배우님들에게 얽힌 어떤 캐스팅 이야기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사연으로 한 분 한 분을 캐스팅하게 됐나요, 감독님? 유자섭 씨는 제가 만나고 싶다고 그 전에 전작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프로듀서한테 저 사람을 꼭 만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연락처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감독님이었나? 하여튼 그쪽에 연락을 해서 따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1시간인가를 술 안 먹고 얘기했는데 되게 차분하더라고요. 지금 이 친구가 이가섭 배우가 지금 27이죠. 네, 27인데 그 20대에 약간 그 들떠있는 기분이 아니고 약간 한 40 정도 된 사람처럼 되게 차분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처음 봤다고 나한테 연기를 하는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실제 모습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가섭 씨가 한 10년 정도 바둑 기사를 준비했던 되게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배우거든요. 그렇죠. 네, 기사들에서 그 바둑 기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되게 특이하죠. 네, 그것도 조금 제가 혹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차분함이 거기서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 연출할 때 이가섭 씨가 나의 어떤 세수 앞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분함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소희 씨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독립영화를 최근에 많이 출연을 하셨었고 그 전작들을 봤을 때 이 영화에 어울리는 캐릭터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나게 됐고 지윤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한국대학교 영화 콘텐츠 대학원 졸업영화이기도 한데 대학원 1년 후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캐스팅 됐었고 이맥으로 캐스팅. 학연으로. 이거는 학연과 지원이 없어져야 되는데 제가 그걸 강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같이 한 적도 있었고 워크숍 할 때 이 영화의 한 씬을 그냥 연습 삼아서 찍은 그런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서 지윤 씨 연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특히 다른 배우들하고 나이 차가 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면은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박성일 배우는 제가 대학 때도 영화를 전공을 했었는데 대학 때 선배들 영화에 출연을 많이 했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스크린으로 많이 봤었던 단편 영화예요. 그리고 박성민 씨의 그 좀 비열한 표정을 제가 한 10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장편 영화를 찍으면 저 사람을 꼭 캐스팅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에 담아둔 배우분들 중에 한 명이거든요. 캐스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절한 캐스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덧붙이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가섭 배우님과는 만나서 이제 1시간 동안 술을 한 잔도 드시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던 건가요? 별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뭘 좋아하는지, 평소에 뭘 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둘이 만나서 술을 안 마시고 1시간 동안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냥 빨리 이 사람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오늘은 잘 기억 안 나고 별 시답지 않은 얘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 감독님 첫 만남이 감독님이 머리 탈색하셔가지고 노란색이 노란색. 네. 감독님 보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 뭐지? 이 생각을 처음에 해가지고 양아치스러워. 뭐지? 시나리오는 감독님 머리색 이랬었던 거. 무엇 때문에 감독님 그때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셨던 건가요? 제가 비록 남루하지만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좀 바빠서. 아니,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네. 머리가 정말 다양하세요. 네. 지금은 작업하느라 좀 그런데 머리에 항상 신경 많이 쓰시고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아쉽네요. 정말 아쉽네요. 네. 한번 그 부분에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학교 다닐 때 함께 영화를 만드시거나 오랫동안 보셨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떤 선배, 어떤 연출자를 기억을 하시나요?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닌 거는 1년, 그러니까 제가 1년 후배고 그래서 그냥 보면은 학교는 되게 열심히 나와요. 네,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는 술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다. 뭐 그런 걸로 소문이 나 있고 한 번씩 머리 스타일 바뀌고 네. 그 정도로 알고 있다가 이제 같이 워크숍도 하고 네. 그러다가 좀 친해지고 된 것 같아요. 되게 학교에 있으면 저희 동방에 항상 이렇게 머리 그쪽에서 오시는 선배분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특이한 선배분들. 그런 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가섭 배우님께도 또 연결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바둑 기사 출신이었다는 이야기들이 인터뷰에서 간혹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둑을 공부하시면서 좀 전에 감독님께서도 아마 몇 수 앞을 내다보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둑 기사로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이 연기를 하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상황에 대해서 집중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둑을 대국할 때도 그렇고 그런 지점은 나오는 것 같은데 뭔가 굉장한 도움을 준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내적으로 체화돼 있던 바둑둘 때 그런 뭐 자세들, 생각하는 것들 이 연기로 가끔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각각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사실 어느 순간만을 똑 떼어내서 영화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화를 보다 보면 대사라든지 혹은 느낌 같은 데서 이 캐릭터의 어떤 전사 같은 것들이 특히나 어떤 폭력적인 과거 같은 것에 이미 얽혀본 전사가 있을 거라는 암시 같은 것들을 조금씩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아마 감독님께서 혹시 연출을 하실 때 각각의 배우분들에게 그런 전사 같은 것 좀 설명을 좀 덧붙여 주셨는지. 네, 물론 촬영 전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고 제가 시나리오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그 사람들의 역사는 나 혼자서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특히 이제 주용과 주아의 어떤 가정 환경이랄까, 혹은 그 아버지가 있다면 아버지와의 관계, 혹은 아버지한테 폭력을 이렇게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기 필립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한국에 왔다는 설정인데 미국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 미국에서는 제 생각엔 꽤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헐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미식 축구하고 여자친구가 치어리더인 사람일 수도 있다. 되게 엘리트고 아이비리그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얘기도 했었고
박성희 배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지금 되게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는데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혹은 그 앞에 나오는 병사들 정도 나이일 때는 이 사람이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이었을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도 나오고. 아까 그 배우님들께서는 그러면 연기하실 때 그 캐릭터들의 정사 혹은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한 분 한 분에게 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감독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주아와 주영이 가정폭력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전사를 저도 그렇게 잡았었고요. 제가 실제로 친누나가 있어서 친누나가 실제로 결혼하기도 했고 친누나가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내가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친누나는 잘 지내고 있고요. 잘 지내고 있고 그런 상황들에 좀 많이 대입했었던 것 같아요. 상황이 이제 롱테이크고 워싱 한 번에 가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집중을 많이 요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빗대어서 주용이 뭔가 그 상황에서 나오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친구 불안하네 이러기보다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주는 불안함 속에 주용이 앉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희 배우. 일단 주아라는 캐릭터가 그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전사가 참 많이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제 아버지에게 그런 폭력을 많이 당하면서 자라온 사람으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제 저는 주아가 썼을 법한 일기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있는 것들을 예전에 자라오면서 겪었을 법한 일들과 이렇게 연관을 해서 일기를 쓰고 또 주용한테 편지를 썼다면 이렇게 썼겠다 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면서 약간 그 캐릭터의 지난 이야기들을 많이 구상을 했었습니다. 혹시 그 직접 작성하신 그런 네. 편지들 노트들 중에서 네. 특별히 조금 고객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나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런 한 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겪고 있었던 뭐 폭력을 뭐 이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뭐 상처를 받는 사건이 있어서 좀 약간 이렇게 항상 뭐 그런 일 아니에요. 어이구. 그렇죠, 사랑이죠. 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일시되는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내가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이제 주아의 일기를 쓰면서 약간 이제 김소희의 글이 살짝 그런 게 내가 나한테 참 미안해라는 한 문장을 썼던 것은 기억이. 너가 나한테 미안하다라는 문장이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랑 정말 적절하게 어울리는 문장이네요.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네. 외부의 어떤 폭력이 다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네,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이걸 좀 더 견뎌낼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내가 나한테 참 미안해라는 글을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분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자면 감독님께도 함께 여쭤보고 싶은데 주아가 주용을 좀 겁내는 느낌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어떤 가정폭력뿐만 아니라 두 캐릭터 사이에도 어떤 그런 폭력의 암시 같은 것들이 살짝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 두 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유아기 혹은 청소년기를 같이 보냈을 텐데 그 시간들이 악몽 같은 시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 정상적인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을 거고 가정폭력에 노출이 됐을 텐데 그 과거를 아마 서로가 지우고 싶은 생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서로를 볼 때 아무래도 과거가 상기가 되고 그래서 서로를 그냥 만나고 싶지 않은 어떨 때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약간 평이한 어떤 누나와 동생의 관계가 좀 아닌 거죠.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가정폭력을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거를 몰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난 좀 잘 살고 있다고 뻥을 계속 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아둥바둥 해보는 건데 그걸 동생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가 뉴스라든지 많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고발하지 않는 것이 어쨌든 그냥 내 가정을 지키고 싶다, 그냥 나만 참으면 된다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부분들이 실제로 주변에서 어떻게 보면 체득하신 에피소드들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심?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그런 환경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 조사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통계들을 많이 봤는데 제일 이상한 통계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폭력을 당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별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통계 거의 60%인가 그랬어요.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상하죠. 네, 그 캐릭터를 보여주면 보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그게 현실이라서 어떤 이유나 어떤 정보를 따로 제공하는 것이 웃긴 정도의 어떤 이상한 현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현실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지훈 배우님께도 우리 캐릭터의 어떤 전사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하셨는지. 네, 일단 촬영 전에 감독님이랑 많이 대화를 하고 전사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제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군대라는 사회, 한국 사회 특유의 그런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나고 잘 나타나야 전체적인 조화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제가 주변에서 예전에 이제 군생활을 할 때 군대에서 잘 적응하지 못했던 친구들,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주변에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조사를 했어요. 많이 물어보고 어땠는지 물어보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가장 저는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더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이제 촬영을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영화가 끝난 그 이후의 시점에는 결국에 필립이란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결국 승경이 되고 병장이 되면 이 사람도 결국에 거기 나오는 다른 상병장들처럼 고참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무튼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까지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네, 저는 감독님이 처음 뵀을 때부터 순환 캐릭터 전사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으신 상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신도시인 이유부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계도 교회에서 하는 것들, 그리고 선배 만나는 것들, 이런 연관성들을 다 저한테 구축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사는 너무 이해를 하고 닿는 부분이라서 거기서 이제 세밀하게 뻗었을 뿐이지. 그리고 연기할 때는 다른 건 없었고 늘 하는 얘기인데 피해자들도 본인이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해자인 여기서 수남 같은 경우도 객관화했으면은 어디로 도망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래가지고 관찰자를 안 보고 지극히 주관적으로 그냥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이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연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실제로 폭력의 가해자들도 그렇게 살아가겠죠. 사실은 사실 제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군대에서 죽고 이야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영화도 어떻게 보면 군대 내부에서 겪었던 어떤 경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리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군대를 묘사하는 이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묘사하는 영화들이 주는 그 어마어마한 약간 공포, 갑갑함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김소희 배우님께는 죄송하지만 네 분이 실제로 사실 군대에서 어떤 겪었던 경험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가끔 이런 질문을 제가 자주 받는데 저는 뭐 이런 정도의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지는 않았었어요 과거에. 근데 작지만 작다고 하는 것도 우습지만 하여튼 그런 실마리들이 있는 시간이었죠. 지옥 같은 인연. 그래서 저는 군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저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말씀드리면 그 2년의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저의 그 20대 그 초반에 그 2년을 너무 허비한 느낌이어서 그때 가장 생각도 안 했던 것 같고 별걸 안 했던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이 아니었으면 이 영화도 한 2년 빨리 개봉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아, 2년 빨리 돈을 벌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군생활 열심히 잘 한 것 같고요. 열심히 잘 했는데 제가 전역할 때까지도 뭔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선임들이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온수 샤워 하고 싶은데 선임들이 먼저 들어가서 씻고 겨울에 정말 후임들이 먼저 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게 있었고요. 저는 굉장히 편하게 다녀왔는데 다시는 안 갈. 예비군도 안 끝나가지고 아직 다시는 안 갈 겁니다. 다시는 가시면 안 되죠. 다시 가면 큰일 나죠. 네,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편하게 다녀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속 편하게 다녔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 정말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질문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요즘 군대가 이렇냐? 요즘 어디 군대가 도대체 이런 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네. 폭력이 어딨냐? 그랬는데 저희 부대 말고 저희랑 그 생활관을 같이 쓰는 옆 부대에서는 밤에 막 퍽퍽거리는 소리가 나고 실제로도 그런 부대가 제가 있을 때만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지금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뭐 남아있는 힘든 부대도 있는 것 같고 저처럼 운이 좋으면 언제나 편하게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군대를 되게 늦게 갔거든요. 몇 살 때? 30이 넘어서 제대했습니다. 아유, 29에 가서 31에 제대했는데 그럼 필립과 같은 어떤 케이스셨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는 객관화를 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고참들을 바라보면서 얘네가 여기가 인생이 끝이 아닌데 끝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필립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짜증이 혹시 치솟으셨던 분들 계신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죠. 심지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 굉장히 특히나 그 모자를 잃어버렸을 때 저도 모르게 그가 피해자를 알면서도 너무너무 제가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군대 때는 그런 친구들을 하나의 단어로 불렀잖아요. 고문관이라는 단어로 부르면서 사실은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대단히 참혹한 왕따 문화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필립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서 섬뜩해지는 어떤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내가 왜 이 친구에게 이 캐릭터에 화를 내고 있지? 라고 생각이 들면서 나 역시도 영화와 똑같은 어떤 시스템의 가해자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필립이라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윤종빈 감독님이 용서하지 못한 자에서 직접 연기했던 그 캐릭터랑도 좀 맞닿아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그리시고 싶으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모자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모자 장면을 되게 저 나름 심사숙고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관객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처럼
그 장면을 보고 아 너무 화나는데 좀 그런 훅 올라오는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제가 연출 잘한 것 같은데 이래서 왜냐하면 그 모자를 잃어버린다는 게 별게 아니거든요. 모자 잃어버리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보신 분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그건 정말 좀 이상한 시스템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거 아닌 일로 주영이 화를 내야 될 것 같고 그 이상한 감정을 관객분들이 느껴야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이를테면 그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면 그거는 그런 감정이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누구나 이 정도는 화낼 수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런 방식의 영화가 저는 이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자 장면은 나름의 별거 아닌 일로 그런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모자. 근데 또 이상하게 모자 잃어버리는 게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큰 일인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이죠 사실 그래서 군대에서는. 되게 이상한 그 느낌을 줄 수 있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특히 중요한 거는 어떤 캐릭터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화적 형식인 것 같아요. 몇 가지 대단히 재미있는 부분들을 택하셨어요. 4:3 비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의 뭐 롱테이크가 많고요. 핸드헬드로 굉장히 갑갑하게 캐릭터들의 길을 계속 이렇게 쫓아간다. 특히 주용이들이 끝없이 카메라가 쫓아가서 그가 향하는 곳에 어떤 제한된 정보만을 관객들한테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세계가 정말로 닫혀있고 어떤 이 세계 자체가 보는 사람에게 억압하는 그 듯한 느낌 같은 것들이 들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셨을 때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의도로 그런 형식으로 영화를 찍으려면 배우분들도 좀 다른 준비들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처음 어떤 연기를 하면서도 처음 겪는 어떤 경험들이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화면 비율이나 뭐 형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은 그 답답한 화면이 아마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 그게 좀 힘드셨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는 많이 쓰지 않는 화면이잖아요. 근데 주용이라는 캐릭터를 좀 집요하게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영화를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 하루를 관객분들이 러닝타임 다 보시고 나면 그 하루 말고 그 사람의 역사 혹은 그 사람의 미래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로 그치지 않고 좀 더 시간이 확장될 수 있는 영화를 찍고 싶었는데 그런 것에 이 화면비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인공의 답답한 느낌 그리고 영화 내내 흐르는 약간의 긴장감 그걸 유지하기에 이 화면비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드셨을 분은 이가섭 배우님인 것 같아요. 카메라 끝없이 배우를 따라다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촬영하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 어떤 준비를 하셨고 촬영을 하시면서 이런 형식 안에서 촬영하시는데 어떤 약간 힘든 거나 극복하실 부분들이 있었는지.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그 롱테이크로 찍는 게 뭔가 커트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 집중도 훨씬 더 잘 됐던 것 같고 그 전에 배우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만나서 리허설도 충분히 많이 꽤 한 상태였고 사실 저보다는 촬영 감독님이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촬영 감독님이 제가 키가 조금 커서 촬영 감독님 항상 깔창 넣으시고 이렇게 핸들드로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깨가 굉장히 많이 뭉쳐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움직이는 걸 다 따라와 주셨어요.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부담감 없이 촬영했던 것 같고 감독님도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아니라 그냥 되게 기분 좋은 설레임 가지고 롱테이크 1시간씩 촬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롱테이크가 익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는데 좀 아니 너무 재밌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정말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많이 배웠는데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배웠던 점은 이제 사실
테이크 컷이 짧다 보면은 이 호흡을 이렇게 안배하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 연기 호흡을 이렇게 굳이 이때 이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특히 그 집에서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 때리는 씬에서 처음 5테이크는 이제 이 호흡을 어떻게 나눠야 할까, 에너지를 어떻게 분배를 해야 할까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정말 연기를 어떻게 보면 천연적으로 했거든요.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이 이렇게 드는 대로 했는데, 이제 그 씬에서는 처음 몇 테이크는 이제 약간 생각을 하면서 연기하는 방법을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네. 마지막 집으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 힘든 거는 금방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든 건 금방 잊어버리는 성격이라서 사실 좋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네, 힘들긴 힘들었어요. 근데 얼마큼 힘들었는지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 좋았어요. 보통은 동선이 굉장히 두 분이 특히 이렇게 그 집안에서 찍으시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동선도 그렇고 리허설이 엄청나게 필요했을 것 같고 커트도 굉장히 많이 갔을 거란 느낌이 있는데 어느 정도 가셨어요? 일단 34테이크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때리는 씬이잖아요. 그래서 꽤 많이 때렸어요. 정말. 아니. 근데 34번 중에서 뭐 그 전에 NG가 난 것도 있고 잘못 때리는 것도 있고 그랬는데, 네, 꽤 많이 때려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네. 여전히 굉장히 미안해 보이세요. 네, 다음 정재용 배우님. 네. 저는 그냥 뭐 항상 여러 촬영 방법이나 연출적인 스타일에 따라 장단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장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컷을 많이 안 넣어서 오히려 한 번 씬에 들어갈 때 그 집중을 깨지 않고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가석 배우도 얘기했지만 연기하는 데는 오히려 좀 더 편했던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외적으로 뭐 촬영 감독님이 고생하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오히려 좀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롱테이크. 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극을 좀 했는데 연극을 할 때 장점이 그거거든요. 도움닫기를 하고 감정을 낼 수가 있으니까요. 네, 뭐 테이크가 기니까요, 연극은. 여기서 마찬가지고 저기 배우들이 뭐 주인공 가석 배우부터 뭐 소희 씨, 지윤 씨 있지만 모두가 이 감독님의 그 캐릭터의 이 작품의 목적을 갖고 그냥 투입이 된 거잖아요. 암기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재밌고 뭐 느닷없이 벌어지는 사건에 대처를 할 수 있잖아요. 맥을 짚고 가는. 암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분명히 뭐 NG가 나고 사고가 났을 텐데 그렇게 합이 맞았던 거예요. 그 아까 전에 대기실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부분이 그런 지점들에서 파생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얘기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에 어떤 동선이나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제가 되게 영화를 보고 나서 좀 마지막까지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내가 감독이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뭐 어줍지 않게도 그 주인공 캐릭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감독이었다면 중간키 정도의 배우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가장 키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카메라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내려다보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심지어 가장 강력한 가해자거나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캐스팅을 하실 때 의도를 좀 하셨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가석 배우가 캐스팅한 배우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게 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배우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그리고 그 내려다보는 이가석 배우를 카메라가 약간 올려다보는 느낌이. 그걸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찍는 방식을 선택하면 어떤 새로운 그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유가 이건 좀 별 시답지 않은 이유인데 정재윤을 먼저 캐스팅을 해놓고 보니까 정재윤 정도 키는 돼야지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인공 캐스팅할 때 아예 키 작은 배우는 배제하고 캐스팅했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익숙하게 제가 생각할 그런 시선과 전혀 다른 시선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권력이 있는 파워가 있는 사람들 앞에서 훨씬 키가 큰 배우의 시선으로 내려다보는 게 대단히 좀 약간 색다른 시선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미 한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질문을 좀 하고 싶으신 관객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을 조금 받아가면서 본부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손을 들까 말까 하셨던 분께 마이크를 빨리 넘기겠습니다.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영화가 처음부터 엔딩 크레딧 올라갈 게 끝날 때까지 음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혹시 감독님께서 따로 거기에 의존하신다는 엔딩 크레딧까지도 음악이 없냐 이런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마지막 커트가 주영의 등으로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감독분들 그때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 생각이 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어떤 음악을 사용하면 그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방해하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도 죄송하지만 음악을 사용하지 않게 됐고 그 중간중간에 음악을 사용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요? 이를테면 누나를 찾아가는 그 대사가 없는 부분들 혹은 약간의 브릿지로 사용되는 씬이 약간 있잖아요. 브릿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영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가 그 주변의 소음이나 공사장 그 소리들을 제가 되게 신경을 써서 이 영화에 넣었는데 그거를 없애더라고요. 그 주변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부분마저도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대사 간의 어떤 호흡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나름 제가 계산을 해서 시나리오를 썼거든요. 근데 음악을 넣으면 그 호흡을 좀 방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지루하셨나요? 다음에는 꼭 음악을 사용해요. 그 거의 그 사운드도 후반으로 거의 넣지 않으신 거죠? 몇 군데 어쩔 수 없이 폴리 사운드를 넣는 데는 있는데 이를테면은 주용이 좋아할 때리는 장면은 사실 실제 때린 게 아니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폴리 사운드를 넣었고 그 뒷부분에 그 필립과 주용이 싸운 화장실 씬에서도 약간의 폴리 사운드를 넣었는데 사실 그 사운드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디자인이냐고 할 정도로 제가 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너무 세요. 뭐 이런 식. 그러니까 헐리우드 영화나 혹은 뭐 액션 영화에 나오는 퍽퍽거리는 소리를 다 넣어놨더라고요. 사운드 디자이너가. 근데 그런 결의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최대한 배제하면서 라이브한 느낌의 사운드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사실 사운드를 넣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영화를 뭐 관객들 평들을 좀 찾아봤는데 마지막에 싸우는 장면에서 너무 허술하게 싸우다라는 평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둘의 어떤 동선이 허술하다기보다는 사운드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운드의 퍽퍽 소리가 거의 제거되어 있는 느낌이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게 사운드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운드를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기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허술하게 싸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싸우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너무 이렇게 아쉽다라고 말씀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거 더 세게 갔으면 또 너무 센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거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두 분 싸우시는 장면에서 이럴 때는 그런 부분에서까지 이가석 배우는 그 동선을 미리 합을 맞추고 리허설을 충분하게 한 다음에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장면에서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몸이 엉키게 된 건가요? 거의 모든 씬을 촬영할 때 리허설은 거의 연기 연습하듯이 만들어 놓고 카메라 워킹까지 합을 완벽 100% 맞춰놓고 찍은 영화예요. 사실 그래서 아 그래요? 애드립이 거의 없었고 배우분들의 어떤 그 자유가 없는 현장이었어요. 만들어 놓고 그대로 계속 찍는. 그 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분의 그 배우 두 분께도 한번 질문 여쭤보시면 자유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게 저희한테는 자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연습을 해가면서 큰 틀을 맞춰놓고 그 순간순간에 오고 가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이제 주고받으면서 많이 살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리허설대로 충분히 하고 그 촬영할 때는 또 촬영한 대로 또 집중해서 또 가다 보면은 뭐 꼭 연습을 딱 했던 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그 우연적인 부분들이 또 나온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뭐 테이크도 몇 번 더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이쪽 제일 앞으로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네, 정말 그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옛 인생활을 떠오르게 해주신 좋은 영화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주인공은 주영이지만 좀 필립을 고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우리 사회의 어떤 축소판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병장과 상병 계층으로 되는 데는 절대 강자들이 있고 사실은 일병이나 이병이나 다 굉장히 약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는 같이 싸우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뭐 진짜 절대 강자들이 있는데 뭐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은 계층이 나눠져서 그러면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끼리 좀 싸우고 있고 거기서 그 필립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사실은 그 자기에게 그래도 좀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었던 그 주영 일병의 어떤 그간의 행동들을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오히려 그 힘 있는 편에 붙는 선택을 했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그 병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좀 힘드니까 내가 너를 팔아서도 나는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힘 있는 자를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걸 좀 고발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가 너무 갑자기 좀 끝나서 좀 당황하긴 했었는데 혹시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덜어내신 거 열린 결말을 좀 덜어내신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끝을 내려고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씬은 필립 비웃으세요. 제가 좀 잘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필립이 그렇게 변한 거는 아마 말씀하신 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한국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사회인지 전혀 모르는 미국에서 생활하던 친구가 한국에 왔으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필립. 근데 그것이 비난할 수 있는 문제냐?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그럴 때가 있어서. 그리고 네. 이 영화의 처음 편집본이 이 영화 지금 83분인데요. 90분이 조금 넘었었어요. 그리고 촬영 분량과 편집 분량이 거의 80%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20%만 덜어낸 거죠. 특히 덜어낸 것들은 그 씬의 앞뒤일 뿐이지 씬 전체를 날린 거는 거의 없는데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에는 이게 아니었어요. 찍으면서 그리고 편집하면서 뭔가 다른 장면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엔딩으로 쓰려고 하진 않았는데 엔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편집해서 봤고요. 그런 장면. 그럼 시나리오상에서 원래 엔딩은 어떻게 끝나는 거죠? 시나리오상에서 원래는 그 버스 터미널의 그 막차를 기다리는 주영과 필립의 투샷으로 끝나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연대의 느낌을 풍기게 하는 엔딩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영화의 결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연대할 수 있어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하려고 했던 관객분들이 생각하는 여지를 남기는 영화가 반대 쪽에 있는 샷인 것 같았어요. 그 장면. 그래서 이건 안 좋다고 생각했고 찍긴 했으나 그건 쓰진 않았어요. 그 어떤 면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뭔가 전체적인 영화의 통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라고 생각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건 필립과 주영 둘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군번줄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 같은 경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주영과 필립이 고참들과 멀어지면서 물리적인 거리감이 멀어지면서 조금 편안해졌을 거고, 오랜만에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친밀도나 혹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영화 내내 한 장면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가 그 버스 장면이었고, 그리고 그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엔딩은 그 버스 장면과 비슷한 구도로 찍어서 비슷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영화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대신에 어떤 약간의 휴식, 왜냐면 이 영화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계속 약간 마음 조심해서 봐야 되고 좀 힘든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휴식이 한 번쯤 있다면 그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너무 그 장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모든 배우들이 영화를 찍고 나서 내가 나오는 장면이건 내가 나오지 않는 장면이건 계속해서 기억나는 장면들이 하나 정도씩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배우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가석 배우님. 저는 사실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 장면은 이제 모텔방 안에서 상병한테 맞는 장면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고, 맞는 장면마다는 다 기억이 나서 너무 소희 배우님한테도 맞을 때도 너무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박강석 배우님이 좀 더 잘 때리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세게 때리시거든요. 제가 세게 때려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저랑 이제 동갑인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 하면서 강석 배우랑도 너무 많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장면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왜 맞고 있지? 왜 맞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장면이 사실 온몸으로 기억에 남는 거겠죠. 네. 사실 그 장면하고 그 뒤에 누나 주화집 가서 옷을 벗었을 때 등 뒤에 있는 그 멍 자국을 보면서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네. 직접 네. 같이 보시면 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가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장면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영화제에서 영화를 처음 봤는데 딱 그 장면 나오면서 이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이 영화에 내가 나오는 게 참 자랑스럽다. 이런 영화에 내가 출연을 하다니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제 저도 제 안에 있는 씨앗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더욱더 이 등골이 서늘해졌던 이유가 나도 이 폭력의 씨앗이 있구나라는 거를 뭐 예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다시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서늘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마지막 장면이 너무 좋았어요. 말씀하신 폭력의 씨앗이 내 안에 있구나라고 네. 느끼셨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저도 필리피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왜 저래요? 근데 사실 그 느낌 있잖아요. 필리피가 짜증이 나는 느낌은 사실 일주일에도 몇 번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크하는 관객들 이제 같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혼자서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정말 관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관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관크가 네. 이제 막 휴대폰 갑자기 영화 보는데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정말 뿌셔뿌셔거리는 음식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미리 한번 보시고 와가지고 제 나중에 저렇게 되라는 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정말 싫죠. 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 제가 좀 많이 예민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정말 짜증이 나잖아요. 정말 끝나고 얼굴 한번 이렇게 보고 가고 싶고 아니면 저 버스를 탔는데 이제 저는 음악을 들으면서 가는데 음악을 듣고 헤드폰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이 안으로 들어올 정도로 크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빛으로 메시지를 쏘잖아요. 당신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런 느낌들이 항상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절제를 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그 상황에서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그러지 않았다면 저도 약간 그 씨앗이 발화되지, 그러니까 씨앗이 이렇게 발화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여쭤보고 싶게 만드시네요. 어떻게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이심전심 아니면 뭐라 그랬지? 상대방의 상황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 아니면 이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도 되나 이런 어쩔 수 없는 교육들에 의한 그러지 않았 그 교육들을 받지 않았다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씨앗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에서 많이 서늘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필립을 보면서 제 속에 씨앗이 있구나 느꼈고요. 정말 그 다른 것보다 제가 촬영을 하고 있을 때도 그 모자 잃어버렸을 때 그 버스 앞까지 가서 멀뚱멀뚱 서 있을 때 제가 이걸 연기를 하려고 하면서도 얘는 왜 이러고 있을까 정말 헛웃음도 나오고 정말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장면이 볼 때마다 이 친구를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될 텐데 라면서 다시 조금 더 이렇게 빠져나와서 보면은 그 씨앗이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버스 그 모자 잃어버린 그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물론 필립을 답답해서 죽을 뻔했는데 근데 저는 영화에서 좀 재미있었던 장면이 두 장면이 좀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 그 가든에서 먹는 병사들 그리고 또 사회인들이 또 천암 앞에서 으스대면서 먹는 그 장면 보신단지 나오는데 낫다고 하나 낫지 않은 똑같은 그 바운더리에서 살아가는 듯한 군상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되게 재밌어요. 저는 영화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좀 살기 그렇잖아요. 관문 지나면 다음 관문이 나오는데 또 그리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재밌어서 그런 장면과 또 한 장면 꼽자면 그 관상 이후에 최고의 등장 장면 우리 감독님 감독님 등장하는 거기 눈치채셨습니까? 모르실 수도 있어요. 감독님 화장실에서 헌병으로 나오셨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화장실에서 헌병으로 지금 이제 다들 고개를 지금 끄덕끄덕거리시네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대구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병사들이 모여서 음식 먹는 이제 회식을 하는 장면, 그리고 의원 같은 사람이랑 이렇게 회식을 경찰서장 진급할 분이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인위적으로 도식화를 하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찰서장 되는 그분이 나오는 장면도 그렇고 이를테면 그 집에 굳이 그 권사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가해 같은 어떤 권력 구조 같은 것들을 좀 담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목이 폭력의 씨앗이잖아요. 굉장히 직설적인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영화 속에서 이것은 대단히 인위적으로 보인다라는 파트들을 선택하셨던 그런 이유가 있나요? 두 번의 식사 장면이 이 영화에 나오는데 그
식사 장면을 잘 찍어내는 게 저 나름의 연출적인 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흔히 보시는 이렇게 상업 영화에 나오는 그 테이블 씬의 좀 관습적인 촬영 방법 말고 좀 재밌는 테이블 씬을 해보고 그거를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밀어붙여서 약간 신인의 패기를 보여주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이렇게 비닐하우스 같은 데 있고 또 야외에 이렇게 좌식으로 앉아서 술을 막 갖다 마시고 술 따라주고 무릎 꿇고 따르고 심지어 뭐 끓이면서 먹고 이런 한국적인 문화를 좀 보여주면서 그 앞에 나오는 병사들과 뒤에 나오는 그 경찰서장과의 그 식사 자리가 이렇게 서로를 환기시키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씬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그런 의미에서 확장이 된다면 관객분들이 보실 때 이게 단순히 군대의 이야기거나 혹은 가정폭력의 이야기거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그냥 만연한 어떤 폭력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국 남성 연대 문화라고 하죠. 그것들을 정확하게 대구적으로 보여주는 정말로 패기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마도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이분들이 도대체 다음에 어떤 영화를 만드신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영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각각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년 5월에 19회 전주영화제의 전주시네마 프로젝트에 선정이 돼서요. 그 파도치는 땅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곧 촬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납부 어부의 아들로 태어난 주인공, 50대 주인공이 그 절연했던 아버지를 찾아가고 이렇게 분열됐던 가족이 다시 한데 모이는 정도의 얘기인 것 같고 약간 슬픈 현대사를 관통하는 가족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역시 어떻게 보면 3대의 어떤 부자들을 네, 남자 3명이 네. 핵심적으로 나오고 이 영화와 다르게 여성 캐릭터 2명이 나오는데 꽤 큰 역할로 나와서 네. 제가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너무 남자 캐릭터들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이건 하나의 또 새로운 야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주영화제 프리미어로 상영이 되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전주에 오셔서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 차기작이 확정난 게 없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으로 또다시 인디스페이스에 와서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또 찍었던 더 복서라는 영화가 내년에는 아마 선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네, 드라마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브라운관에서도 좋은 연기를 보여줘 열심히. 아니 근데 사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찾아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안 된대요. 안 되네요. 네, 매니저가 매니저에서 네. 막았습니다. 예. 네, 회사에서 그 보도자료를 뿌리기 전까지는 제가 엠바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어제 연습을 시작했는데 2월 초에 그 부산 아트센터에서 부산 아트랩이라는 그 신인들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저랑 같이 연극하는 분들 친구들과 같이 공연을 준비하게 됐어요. 전 그래서 연말 내년 1월까지 그거 준비해서 그 연극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딱히 차기되기 전에 인게 없고요. 올해 좀 열심히 잠깐 찍었는데
잠깐 찍은 영화 뭐 말씀드리면 뭐 챔피언이라는 영화 내년에 개봉할 거고 돌멩이라는 영화 촬영 완료했습니다. 잠깐 나오니까 잠깐 촬영 봐주시고요. 그리고 뭐 일이 없어서 떡볶이 열심히 팔고 제가 떡볶이 장사 늘 얘기해가지고 저기 강북 저기 총구석에서 떡볶이 팔고 있으니까 좀 더 정보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장의동 218-25번 떡볶이 맛있습니다. 추워서 장사는 안 됩니다. 와주세요. 사실 종영이라는 얘기는 했는데요. 사실 영화가 최근에는 이제 개봉작에서 내려간다고 해서 완전히 종영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IPTV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제 개인적으로도 올해 최고작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정말로 진심이고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조금 더 폭력의 씨앗이라는 영화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나중에 IPTV로 나오게 되면 볼 수 있고 정말로 보아야 할 영화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군대, 폭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봐지는 영화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오늘 마지막으로 오신 분들은 꼭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이 마이크를 쥐었는데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또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뭐 마지막이라 영화 이제 이별을 하는 어떤 슬픈 감정이 갑자기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 IPTV 지금 그 절찬 상영 중이에요. 지금 상영 중입니다. 절제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랑 전혀 상관없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좋겠고, 작은 영화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분명 한 편을 더 찍을 거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절실하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화들이 동료가 개봉하는 것들이 다 좀 잘 안 되고 관객분들이 많이 안 보셔서 좀 아쉬운데요. 좀 상영관이 가까이 있지 않고 좀 가시는 걸음이 좀 멋이더라도 영화 한 편 정도는 와서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운 날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시고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5분께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